예, 지금부터는 10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부터 엽니다만은 해외 증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일단 이제 10월 2일 월요일은 한국의 9월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9월 달 ISM 제조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0월 3일은 미국의 8월 구인 구직 지표라 그러죠. 졸트 지표가 좀 나오게 되고, 호주에선 이제 RBA 통화 정책 회의가 열려서 금리를 좀 결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10월 4일은 이제 미국의 9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의 9월 ADP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이제 그날 연휴를 끝내고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10월 5일은 이제 한국의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선 시스템 반도체 테크데이를 열어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10월 6일은 이제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좀 발표될 예정이고, OECD에서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고요. 삼성전자가 그날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보고서가 역시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안 좋게 나와야 예. 증시에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이 이미 그렇게 언급을 한 거는 사실 다름이 없죠. 그래서 고용 보고서가 좀 오히려 악화되면 금리가 좀 안정화될 수 있어서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그치만 ISM 제조업 지표는 좀 잘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안 좋게 나오는 건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영향을 주니까 고용은 좀 오히려 안 좋은 게 좋고요. ISM 제조업 PMI 지표는 잘 나와야 되고, 반면에 또 ISM 서비스업 지표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또 안 좋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예. 시험인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기는 주로 또 서비스 업종이고, 예. 한국의 반도체 영향 주는 거는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이고. 그래서 예. 그걸 좀 헷갈리시더라도 좀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 역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면 중요한 게 이제 첫날 발표할 한국 수출 예. 요 데이터인데, 일단 20일까지 데이터는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제 추석 연휴가 또 껴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평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평균 데이터가 돌아섰을지 한번 주목해 주시고, 역시 삼성은 이제 잠정 실적, 아마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걸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앞으로의 흐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도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한 편이었는데, 10월 이후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지금 이제 여러 악재들 있잖아요. 특히 예. 3고, 그러니까 네.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잖아요. 예. 이게 꺾이기만 하면 돼요. 이 피크아웃. 아. 그래서 그게 언제쯤 꺾이느냐. 그러니까 이게 더 안 나빠지고 좀 진정되면서 완화되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다만 그게 언제 나올지가 좀 모르니까.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중에 뭔가 좀 변곡점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더 그런 지표들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두 가지로 보는데, 물론 이거 요즘에 나오는 뉴스 보니까 반도체 중국 공장 있잖아요. 삼성과 예. 하이닉스가. 네. 그 장비 무기한 유예해주겠다는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1년 단위로 아니고. 네. 근데 뉴스만 나왔지 아직 발표한 건 아니에요. 아직 상무부가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호재가 되겠죠, 당연히. 만약에 무기한이거든요. 예. 1년 단위가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 이제 한숨을 덜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에 미세 공정 투자도 들어가요. 그럼 리스크가 일단 하나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가 좋아지면 증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삼성전자가 계속 말은 나오는데, 진짜 AI 반도체 파운드리 할 수 있냐. 수주 아직 소식은 없잖아요. 예. HBM? 예, HBM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TSMC가 하는 턴키 수주. 예, 턴키 수주. 예. 그거 통과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게 안 나오니까. 네. AMD든 엔비디아에서든 뭔가 뉴스만 하나 나와준다면 이게 또 기폭제 역할을 한번 해주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분기에 AMD가 이거 출시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4분기엔 분명히 삼성 아니면 TSMC 중에 분명히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좀 삼성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거죠.
그걸 좀 한번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이번 4분기 중에 방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뭔가 보따리 갖고 오겠죠. 그냥 예. 오진 않으니까. 그러면 또 중동 수주와 관련해서 뉴스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원전주도 원전 기대해 맞아요. 원전도 있을 하겠네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한번 개별적으로 기대할 만한 요인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에서 중국 내 공장에 이제 증설을 5% 정도까지 허용해 줬지 않습니까? 네네. 뭐 우리는 한 10% 정도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그 결과가 우리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생각보다는 이번에 나온 게 괜찮았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5% 제한하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물론 10%나 우리가 요구한 만큼 반영 안 된 것도 있지만, 일단 생산 능력 5% 제한을 클린룸이라고 하는데, 클린룸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무결점의 방이에요. 방 예. 같은데 거기서 다 이제 그 방호복 같은 거 입고 막 근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공간이죠. 룸이죠. 예, 룸. 그거를 한정지었더라고요. 아, 그거 더 늘리지 마라. 5% 이상. 그 10년 동안에 5%인가요? 예, 그게 이제 거의 그대로네. 예, 그러면. 거의 그대로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근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그 나온 거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좀 미세 공정은 좀 하게 해달라. 아, 예. 이건데 미세 공정에서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공장 확장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장은 거의 그대로 두고 예. 안에서 이제 더 뭐 장비 뭐 해가지고 장비 고급 장비 들여가지고 개선하는 거는 문제 뭐 없다. 문제 없다. 그럼 예. 이거는 사실 우리로서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쁘진 예. 않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5% 초과 확장할 때 조건이 처음에는 10만 달러로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10만 달러면 1억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란 얘기죠, 아예. 예. 근데 그것도 빠졌어요. 아, 금액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부담을 덜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번 평가는 사실은 좀 긍정적이다. 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내용이 생각보다는 좀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무기한 장비 수입까지 연장 딱 해주면 이제 중국 리스크는 우리가 진짜 우려했던 거에서 많이 완화된 그런 수치로 갈 수 있어서, 어쨌든 평가 자체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뭐 약세장인데도 삼성전자는 계속 담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올해도 계속 샀거든요, 삼성전자를.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같아요. 반도체를 앞으로 좋아질 걸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업황자. 그러니까 언제 돌지 모르는데, 일단은 수요는 아직도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공급을 계속 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추가 감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실적 발표할 때 이것도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3사가 과점하는데 공급 계속 줄이면 결국 재고는 줄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수요가 더 나빠지지도 않고 있고 안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지 네. 수요는 그냥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공급 줄이면 유가도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요.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면 좋아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뭐 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사고 있고, PBR 기준으로도 밸류가 지금 이제 1.25배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밴드 좀 하단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땐 좀 부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주 성격이 있다 보니까 9월 이제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잘 선방한 편인데, 문제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4분기 전망으로서 볼 때 약간 자동차가 이 낙관적인 부분도 있고 비관적인 부분도 있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 한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낙관적인 점은, 아니 이렇게 매크로 환경도 불안하다 뭐 이러고 있는데도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연간 10조 이상씩 지금 벌잖아요. 예. 예, 근데도 좀 시가총액 뭐 40조밖에 안 되니까 퍼가 4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은 좀 둔화되더라도 뭐 피크아웃 논리도 있긴 있지만 PER 4배, PBR은 0.5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거기다 배당도 한 6% 가까이 나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나쁘게 볼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논리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하는 것보다 현대차 지금 준비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기차. 테슬라를 추격할 예. 유일한 회사 아니냐? 이런 또 평가도 있어요. 그 부분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예, 부분이 전기차 자율주행이, 왜냐하면 다른 경쟁 업체들 보면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미국의 뭐 GM 포드도 지금 전기차 제대로 좀 생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현대차는 어쨌든 전기차 생산은 잘 하고 있어요. 이게 팔리고 안 팔리고는 이제 나중 문제지만
자율주행도 지금 이제 2025년부터 소프트웨어로 가는 차 내놓겠다 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기아 EV9이 거기에 자율주행 레벨 3 탑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죠. 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현대차, 현대기아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예. 뭔가 대비는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별로 잃을 게 없는 구간에서 미래 대비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환율까지 도와준다. 예. 이게 이제 낙관론의 기본적인 배경인데, 반대편에서 이제 보는 좀 부정적인 건 주가는 어쨌든 고개에서 내려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예. 여기서 더 좋아지긴 힘들지 않냐. 피크아웃. 예. 그러니까 어쨌든 차라리 적자에서 흑자 나는 게 낫다는 논리예요. 예. 그걸 사지 좋았다가 나빠지는 거 안 산다. 이 논리입니다. 피크아웃 논리는 지금 1년 이상 지금 1년인데, 지속되고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더 좋아지기는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다. 이익이.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싼 거는 알겠다. 예. 그게 이제 비관론의 주요 이제 그 축이고,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전기차 시대가 지금 자율주행이 오는데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우려하는 거는, 이제 비관 쪽에서 좀 보는 거는 중국 전기차랑 경쟁이 되겠냐 이거예요. 아. 이게 어떤 얘기냐면, 물론 현대차가 더 잘 만들긴 하는데 값싼 전기차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예. 한쪽. 근데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오는데 현대차가 지금 내놓은 차들을 보면 값싼 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기차는. 예. 라인업이. 그러니까 요거를 내놔야 된다. 요걸 내놓으면 중국과 경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중국이 좀 잘 나가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가격이 싸서거든요. 예. 근데 라인업이 안 보인다. 아. 현대차가.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 기아가 아직까지는 저가 전기차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아직 안 해줬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려가 좀 해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은 상태로 좀 계속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더 제 생각에는요, 현대차가 이런 구간에선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장기 플랜을 보여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뭐 그동안 제법 기간 조정을 거친 셈이지 않습니까? 4분기 주가 전망은 어떻게들 봅니까? 일단 이제 3분기까지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반영됐는데, 관건은 이제 4분기는 좀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실적 전망들이 4분기부터 좀 개선된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4분기에 진짜 좋아질 수 있느냐, 이것도 검증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기본적인 과정은 많이 생산이 돼야 돼요. 일단 예. 생산이 돼야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공식이 좀 깨져버렸죠. 첫 번째가 뭐죠? 파업 이슈. 미국에서. 예, 미국의 파업이 좀 장기화 된다면 전기차 생산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파업이 어쨌든 끝나야 됩니다. 끝나면 저는 일단 리스크는 좀 완화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정부 정책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영국이 그때 예. 내연기관차 5년 네. 더 네, 연장해 이거는 분명히 전기차한테 사실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약간의 좀 부담이고, 세 번째가 이것도 정부 정책이지만 미국 예산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안 되면 이 지출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뭐 IRA 보조금 같은 예. 경우도 조금 영향을 받겠네요.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예산은 합의.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는 대중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후퇴해 버리면 당연히 주가에 좀 안 좋고,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빠지는 거. 그리고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요게 그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4분기엔 좀 반등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3분기까지 계속 지금 작용하면서, 아시겠지만 2차전지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기업도 많은데, 결국 4분기에 이런 것들이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이 된다면 네. 주가는 당연히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10월 달에 계속해서 한 달 정도는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로 가면 매년 양도 차익 과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 자체가 흔들거리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했는데,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또 코스닥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예. 20% 올랐잖아요. 그럼 그 평년보단. 부분이 주로 이제 2차 전지였는데, 네. 2차 전지 부분이 약간 이런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2차 전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못 오른 기업도 있어요. 2차 예. 전지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인 기업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올해 어쨌든 뭐
수익률이 50% 이상 나오는 기업이라면 연초 대비해서 예. 당연히 매물 압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리고 2차 전지를 이끈 매수세는 대부분 개인이니까 예. 실제로 올해 보시면 그 코스닥이 21%좀 급등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8.4조 샀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는요. 올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개인이 코스피를 팔았어요. 코스피는 2.4조 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는 물량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예. 나올 게 없지만 코스닥은 8.4조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엔 보통 11월, 12월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근데 올해는 코스닥이 이렇게 오른 상태니까 평년보다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건 좀 우려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회사가 내가 생각하는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좋다 하더라도요. 혹시라도 이런 수급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는 거는 연말까지는 좀 한번 염두는 해두실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코스닥은 약간의 변동성 확대는 저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도차익 과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을 우리가 대략 살펴보면 어떤 쪽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까? 올해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코스닥의 섹터를 보시면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 2차 전지 양극재 네.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네. 로봇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또 한 가지 의료 AI 예. AI 쪽에서는 의료 쪽이 가장 많이 올랐고 여기가 기본 한 두세 배씩은 다 올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그 후공정 장비 회사들 예.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부 기업들은 뭐 두세 배씩 오른 기업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물량이 나올 텐데 다만 이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반도체 후공정은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 이렇게 매수 강도는 게 떨어지고 가장 많이 산 거는 확실히 제가 이렇게 조사해본 바로는 그 2차 전지 양극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이 좀 개인들이 있어요. 많이 네, 샀다. 개인들이 좀 많이 샀기 때문에 그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후공정도 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뭐 개인들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있지만 매수 강도 자체는 확실히 좀 2차 전지나 로봇이 좀 많았다라고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증시 전망도 뭐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뭐 탄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목하는 업종이나 분야가 있다면은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10월까지는 지금 고금리 현상이 좀 뭐 당장 꺾일 것 같진 않아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4분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는 미국 경기도나 우려는 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리도 지금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4분기 어느 시점에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금리가 조금 완화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반도체. 네. 그 재고도 지금 실제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감산도 계속하니까 반도체 대형주 네, 말씀이죠. 대형주죠. 그래서 가장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쨌든 꺾이면 전통적으로 성장주들 있잖아요. 그 예. 대표 기업이 인터넷이죠, 인터넷. 네. 인터넷이나 바이오 쪽이니까 이쪽도 인터넷도 굉장히 좀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돌아서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장주 중에서 물론 성장은 할 것 같지만 올해보단 내년을 더 좋게 보는 업종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하고 우주항공 쪽 같아요. 이쪽 섹터들도 지금 금리 때문에 좀 눌려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아마 그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상품들을 좀 많이 출시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관심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정부 정책을 보니까 우주항공 쪽도 예. 키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한번 내년을 한번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건 이제 KB증권의 하인한 전우재 강채희 김지우 연구원님이 새로운 세계화라는 제목으로요. 그러니까 인도죠. 인디아의 성장에서 찾을 한국의 기회라는 보고서를 썼는데 굉장히 좀 긴 보고서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보고서 읽어보시면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이제 탈세계화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다가 다시 세계화가 시작이 좀 돼서 뭐 중국이 또 세계화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성장했는데 지금은 냉전 시대로 또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또 시대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당시에 그 세계화 시대 때 이 직전의 세계화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중국이었잖아요. 네. 중국이 WTO도 가입하면서 엄청 성장을 했죠. 근데
지금 새롭게 또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그럼 거기서 어떤 나라가 또 수혜를 받을까? 그래서 여기 KB증권에서는 그걸 인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20년대 이후로. 그래서 이제 11월에 저기 시애틀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네. 출범을 정식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인도가 이렇게 참여하는 경제협력 체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체제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IPF 말씀이시죠? 네, IPF 맞습니다. 네네. 이 인도태평양이 경제 프레임워크죠. 근데 과거에도 미국과 중국, 한국이 모두 포함된 게 APEC이었거든요. 예. 여기 출범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 비중이 확 늘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 IPEF가 출범되면 우리나라도 인도 수출 비중이 똑같이 늘지 않을까. 예. 이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좀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인도는 지금 미국이 인도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인도가 중국과는 또 사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다. 요 논리죠. 예. 뭐 중국 인도 간에는 이제 국경 분쟁도 네. 있었고, 예. 근데 이게 외교에서 굉장히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적의 적을 오히려 친구로 활용해가지고 견제를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미국이 뭐 미소 예, 그 분쟁은 냉정 예. 시대에도 중국을 이렇게 또 오히려 약간, 중국을 자기 편으로 뭐좀 편으로 만들었죠. 그건 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내용이고, 근데 이제 인도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아이디어 중에서는 인도가 지금 GDP가요 2,000달러 정도 된대요. 1인당. 네. 1인당. 근데 GDP가 6,000달러를 넘어가면요 소비재가 좋아진대요. 근데 지금 2,000달러면요 산업재나 자본재 같은 투자 쪽 있죠. 예. 이게 예를 들면요 2002년인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그 중국 베이징 올림픽 전에 이 중국 고도 성장기 있죠. 예. 그땐 중국 소비보다는 투자 쪽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 후로 지금 중국이 10,000달러 넘은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소비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낮을 때는 투자 쪽이 더 유리하다. 뭐 공장 짓거나 인프라 같은 맞습니다. 경우. 예. 그래서 인도를 볼 때도 그쪽을 봐야 된다. 아. 소비보다는. 예. 그쪽에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1인당 GDP 경로를 좀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이 교집합이 좀 생기는 분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인도랑 협력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인도 정부 스스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또 있고요. 예. 세 번째는 한국과 인도가 서로 교류하는 분야. 네. 이 세 가지 교집합이 있대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우리나라 수혜 산업을 좀 꼽아주셨어요. 네. 그게 첫 번째가 우주항공.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인도랑 지금 같이 우주항공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예. 인도 그 모디 총리가 같이 이제 또 했던 걸로 그 우주항공에 대해서 예. 협력하자. 네. 인도가 또 뭐 달에 달에 그 갔다 왔죠. 남극에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 제 생각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좀 열받은 것 같긴 한데 달 착륙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네, 예. 미국은 좀 자존심 상한 것 같더라고요. 예. 자기네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만큼 인도가 우주항공은 또 굉장한 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거기랑 우리가 교집합이 또 있으니까 네.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도가 또 태양광 쪽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할 거래요. 아. 거기에 또 교집합이 있어서 태양광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태양광 그 수출하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인도 회사에 장비 수출하는 회사가 실제 있대요. 예. 그 회사가 GMBS 에코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태양광이나 이런 거 발전을 하면 전선 케이블 같은 거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LS도 좀 주목을 하자. 예.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비중이 좀 높은 기업 중에서 2차 전지 배터리 팩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실제 인도는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그 전기 오토바이. 거기 관련돼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이렌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랑 그 다음에 현대차가 얼마 전에 인도 지행 공장 인수한다고 발표 났었잖아요. 예. 그럼 그거 개조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부품 회사 중에 인도 현지화하고 있는 회사가 화신하고 성우하이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투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집합이다. 네. 그래서 인도 시대가 열릴 때 이 기업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4분기 정시가 시작됩니다. 이제 곧 3분기 실적 장소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힘들었던 9월과 달리 좀 시장이 힘을 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벌레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